자, 오늘 이제 그 유명한 계사전으로 계사전의 이제 실체를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 계사전 우리가 그 역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순서대로 그냥 얘기를 이렇게 따라갈게요. 저희가 텍스트로 삼은 것은 주역계사 강의라고 해가지고 요거 그 남해근 선생님 책을 사셨죠. 제가 그 계사전에 대한 설명을 읽은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쉽고 그리고 또 설명이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 이 남해근 선생님의 이 계사전이에요. 그리고 이 남해근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 90까지 사셨는데 90대 그 죽기 직전까지 강의를 하면서 다니신 분.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운 게 아니라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온 또 공부를 그 산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중국의 온갖 산을 다니면서 도인들한테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도인들한테 공부를 해서 뭔가 그런 사술로 빠진 게 아니고요. 진짜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정통으로 하셔가지고 사실은 유불도 3교를 다 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을 읽으면 주역 안에도 불교 얘기, 그 도교 얘기, 유교 얘기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모든 책이 그래요. 이분의 모든 책은. 그 다음에 이분이 그래서 그 중국 고전에만 또 그 전공자로서 거기에만 능통한 게 아니고요. 서양의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교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학교 주류의 그 교육제도 안에서 공부는 안 하셨는데 나름 혼자서 굉장히 스승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 머리로도 깨쳤지만 진짜 몸으로도 그걸 경험하신 그런 분이어갖고 엄청나게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읽다 보면 이 사례 때문에 약간씩 여러분들이 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남해도 선생님 책을 읽을 때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점수를 배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럴 때 여러 가지 예들을 우리한테 해주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점수의 영역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그 주역 그 계사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제일 처음에 접할 때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책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 책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주역 계사전 다른 그 해설서들을 좀 같이 보면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계사전에서 역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역경은 이라고 하는 이치, 뜻, 그 다음에 상, 우리 도상이 있잖아요. 이 도상이 나오는 때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점칠 때 이건 다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에서 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치와 상과 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이치 이거보다 훨씬 더 상수 자체의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이쪽으로 연구의 중심을 가져가는 건 우리가 상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역경 연구는 상수학과 의리학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그 상수학의 이 점술서로서의 역경을 사실은 의리학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자겠죠.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이고 그 다음에 그 공자를 이었던 사람이 왕필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그 일찍 죽어가지고 그 안타깝긴 한데 이 여러분 주역 주석을 19살? 19살에 했대요. 놀랍지 않나? 그 다음 도덕경 주석을 21살인가 했어요. 그리고 24살에 죽었어요. 할 걸 다 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주역 한번 읽는 것도 너무 허덕거리는데 이 왕필은 어때요? 21살까지 이걸 다 깨쳐가지고 했으니 아마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해서 하늘이 데려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역경이라든가 도덕경이 정말 어린 사람만 아니까 늙은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20대 이 초반 10대 초반부터 이 역경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가 있어요. 어쨌든 요쪽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의리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상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송나라 때 주역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이 주역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점술책이 아니에요. 모든 학자들에게, 이 중국의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역은 기본적인 사유의 근간을 이룬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주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이 유난히 주역 해석을 많이 했어요. 주역 해석을. 그래서 대표적인 주석을 달았던 정의천, 그 다음에 주의, 주자,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소동파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시인. 이 시인 소동파는 여러분 사실은 시인이기도 한데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학자예요. 이 사람이 소동파도 또 이 주석을 달았어요. 뭐 주석을 달은 호원이라고 하는 또 학자도 대표적으로 이 주역 주석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강절이라고 아시죠? 이 소강절은 대표적인 상수학자예요. 다른 사람이 의리역 쪽으로 주로 얘기를 했다면 송나라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상수학을 연구해서 자 사실 우주의 이 주기를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주기가 뭐 몇십만 천으로 이렇게 그 지지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때 송나라 때 연구하기를 그때 미시 쪽에 미쯤인가에 가 있었어요. 그때 그 천지의 기운이 미쯤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흘러봐야 우리도 그 정도 거기서 조금만 더 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맨날 우주 종말론 얘기하시잖아요. 우주 종말은 아직 좀 멀었다. 소강절에 의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게 소강절이고 그 주자도 상수학에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주자는 상수학과 의리학을 좀 균형 있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고 정의천은 완전히 의리학으로 이 그 주역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책은 뭐예요, 선생님들? 주로 의치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뭔가 세상의 그 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정의천 책을 읽으면 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삶의 윤리를 너무 알려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또 우리한테는 지금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희는 정의천 책으로 그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남해근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의미는 근데 의리에도 있지만 계산과 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기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상과 수라고 하는 그 기본 공식 요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천 후천 8개 꼭 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64개 반드시 암기하라고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남해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데 또 역경이라고 하는 게 근데 외우기만 한다고 다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굉장히 그 해석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지력을 다해서 사고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정의천 책으로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도 비어진 곳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암호 같은 거예요. 이 효사는 굉장히 암호와 같아서 그 내용을 응용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력을 다해서 사고하고 연구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온몸을 다해가지고 이걸 해석해보는 거, 이걸 요번 1년에 과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역경이 그렇기 때문에 판에 박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다 달라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주석을 쓴 사람들마다 사실은 효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죠? 가뜩이나 64개에도 뭔가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여기 그 남해근 선생님이 계속 힘주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동양의 언어, 동양의 이런 학문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체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하면 얻어갈 게 없어요. 질서가 다른 거예요. 이 학문을 어떤 구성하는 그 근간이 다른 거라서 뭐 수포식으로 얘기하면 에피스테메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다른 거라서 우리는 이 방식으로 또 동양의 정신을 또 어떻게 탐구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또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서양적인 어떤 사유체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질서처럼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질서가 아니라 너무 체계적이에요. 64개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에 박힌 방법으로 근데 사실은 주역을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 공식 64개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공식들을 우리가 다 익혀야 된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 괴사전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게 상수연구의 열쇠이고 동양 문화의 근본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출입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괴사전은 오늘 이렇게 그냥 문장만 봐도 봤지만 되게 구조적이에요. 되게 아름다워요. 아주 되게 간결하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 한자를 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썼는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글자 자체는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근데 경제적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풍부해요.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풍부한 글자 자체가 저는 한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경제성을 가지고 여러 내용을 다 담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보편 문자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사전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개사전의 문장은 간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평이해서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평이해서. 이걸 우리는 북방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북방 문학. 제 나라, 노나라 지역의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초나라 이쪽 아래 이쪽 지역을 우리는 남방 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노자의 도덕경이나 장자 같은 책은 우리가 남방 문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좀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남방 문학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학적인 어떤 그 수사가 굉장히 풍성한 것이 또 남방 문학이에요. 그리고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맛이 되게 있어요. 근데 북방 문학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글자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맛이 있는 게 바로 또 개사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문 문장의 맛을 느끼려면 저는 개사전이 굉장히 좋다. 그것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사전을 공부하는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김용호 선생님이 개사전 강의를 하셔서 강의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 김용호 선생님 말로 좀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주역이라고 하는 이 8개, 그 8개를 확장한 64개, 이걸로 세상을 이제 이해한 거잖아요.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요 김용호 선생님 말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궁금증이 있어요. 왜 사람은 사람 몸에서는 사람만 나와요? 우리는 질문 안 하잖아요. 너무 지극히 당연해서. 근데 유전학자들은 한 거예요. 생물학자들은 왜 사람 몸에서는 사람만 나오지? 그 한 개체의 종의 모습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몸속에 어느 곳에 정보를 숨기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된 건 되게 우연 아닌가요? 근데 우연인데 이 우연이 어떻게 필연이 됐지? 무엇이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실체와 메커니즘을 구명하려는 노력 끝에 그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DNA 정보를 찾아냈잖아요. 이중나선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의 우연함을 결정하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게 ATGC라고 하는 4가지 정보의 순열. 이 순열에 의해서 이중나선이 이렇게 꼬여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주역에서 음양의 배치가 혹은 3효의 배치가 6효의 배치가 이중나선으로 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정보의 순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필연적이고 아주 간단한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게 아마 진짜 20세기 최고의 발견 아니었을까요? 생물학계에서는. 근데 그리고 이 왓슨의 이 발견이 그 김용호 선생님 보기에는 고대 주역 64개의 발견과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이거.
저도 이걸 강의에서 옛날에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연결 못 시켰거든요. 배움이 미쳐나요. 연결 못 시켰는데 우리가 사실 우연에 의해서 배열된 종잡을 수 없는 이 효사 384개. 어쩌면 이것들은 그냥 낱개로 막 움직이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점쳤더니 그런 효사가 나왔어. 부당들이. 누가 점쳤더니 이런 효사가 나왔어. 그래서 이 효사들의 뭉텅이들이 막 배열 없이 다니고 있었던 거죠. 떠돌았던 거죠. 근데 이걸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 우연을 의미 있는 체계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찬스의 세만틱스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영어에 약한데 어쨌든 그렇대요, 선생님들. 그래서 의미 체계로 만든, 하나의 의미 체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4개의 괴상이라는 어떤 필연적이고 수리적인 배열로 묶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한 거. 이게 주역 64개를 만든 사람의 천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도상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어떤 변화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변화의 모든 변화, 인생의 어떤 그 변화의 이치, 이건 64개가 다 포괄해. 이 간단한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해. 음양의 이 변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64개예요. 음양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정보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놀랍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우리 이진법, 이게 라이프니츠한테 되게 영향을 줬잖아요. 이게 음양 요거로부터 출발했어요. 라이프니츠의 음양의 그 이진법이. 그리고 이 이진법은 컴퓨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잖아요. 컴퓨터는 뭐로 출발했어요? 1과 0. 그 1과 0의 결합에 의해서 무수한 정보를 담는 거죠. 그 컴퓨터 작동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복잡한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연처럼 떠도는데 그런 필연들이 있어요. 우연으로 시작했지만 뭔가 그 종을 낳고 또 종을 낳는, 우리가 굉장히 다채롭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흐름, 그 삶의 흐름은 이 64가지의 이 프로세스들을 거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은 되게 천재다. 근데 이 천재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초할 때 문왕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딱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문왕이 이 64개의 도상을 만들었어요. 이 64개의 도상을 만들고 그 아들 주공이 그 효사들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떠도는 것들을 이렇게 그걸 체계화해서 만들어냈던 것. 자, 그래서 그 수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이 우연적인 384효사가 배열이 되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뭔가 이렇게 막 천년의 지혜를 우리가 누적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적된 건 맞지만 이 64개의 도식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라는 말을 쓰는 거겠죠. 근데 그 도올 김영호 선생님은 이건 아무래도 전국시대 말기에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음양오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하고 뭔가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들어온 건 전국시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문왕이래 주공이 그렇게 달았고 그걸 보고서 사실은 또 공자가 또 그걸 감탄했잖아. 또 그것이 문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천재는 제가 보기엔 문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음양이 뒤섞인 그 64개로 표현할 수 있는 질서의 원리. 이게 바로 주역이다. 이게 바로 역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DNA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 후속 유전학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DNA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외부 환경과 우리가 교섭할 때 이 세포막이 그걸 조절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이 일종의 세포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요즘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DNA가 청사진이듯이 이 64개도 청사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좀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그 청사진 위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질서를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새로운 자율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건 여러분 스스로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응용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384호가 64개라고 하는 체계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요 과정. 요거를 보고 공자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전수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굴까? 창시자인 문왕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있는 그 도표 그리고 점술서라고 취급되는 그 물론 이 시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뭔가 신비할 것 같고 뭔가 그 무질서한 주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조리한 주문 같기도 한 이 책에 최초의 생명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건 공자입니다. 그건 공자예요. 제가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요. 저의 언어가 짧기 때문에 제가 그 칼 융이 우리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그 비렐름이 1922년에 그 주역을 공부하고서 번역을 했어요. 서구에다 번역을 해서 퍼뜨린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레게라는 사람이 주역을 번역해가지고 1899년에 레게가 번역을 해서 서구사회에 주역을 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렐름이 이제 1922년인가 출판한 이 주역으로 서구 사람들이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칼 융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비렐름이라는 사람은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었대요.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을 다 선교를 해가지고 개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런 지식에 너무 반한 거예요. 그 중국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어떤 독특한 개성, 그 나름의 자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예전에 사실 선교사로 중국을 바라봤을 때 중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미개하지 않을까요? 미개하고 야만의 어떤 그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주역을 보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툭툭 튀어나온 거 보면 너무 부조리하고 무질서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64개를 다 해야지 겨우 아는 걸 날보러 막 체계를 하라는데 저는 기초만 해주셔도 흥분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분은 가서 이건 다른 체계, 이건 굉장히 동양 문화의 어떤 다른 심성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반했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대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니겠죠, 이러면. 그래가지고 가서 거의 도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도교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자랑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역을 완전히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융의 말에 의하면 비렐름은 주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을 이걸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한 힘을 그래서 사실 번역해 준 사람인데 그 번역이 굉장히 창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렐름이 죽었을 때 칼융이 비렐름을 추모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이제 그 글을 보고 제가 이렇게 공자를, 비렐름보다 사실 공자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비렐름도 훌륭하지만. 근데 그 말이 융이 비렐름에게 해줬던 그 찬사가 혹은 그 형용이 저는 공자한테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일종의 역으로 패러디입니다. 이건 공자에게 제가 드리는 헌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조리한 주문을 모아놓은 것 같은 책에서 이치를 찾아내서 생명력을 부여한 최초의 학자는 공자.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 문화의 정신을 보여주는 최고의 고전으로 역경을 그 위상을 완전히 올려놓은 사람. 그런 존재가 공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실 이 주역은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이거는 문왕이 12세기살, 기원전 12세기거든요. 기원전 12세기. 그러면 이 수천 년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역은 진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한테 발견이 되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시간적 언어 때문에 시간적 거리가 있지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정신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한테 되게 진짜 필수 불가결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경의 신성한 힘을 그러면
공자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적인 태도를 이 역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저는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어떤 체계, 이 원리를 체계화하는 이 주역을 보고서 공자님의 어떤 그 우주에 대한 시선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힘으로 사실은 이 계사전을 비롯한 시빅을 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의 생동하는 배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역경이다. 그리고 그것이 역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공자나 비렐름처럼 그 역경의 생생한 효력을 경험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가 바로 주역의 정신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되게 간단한 게 사실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우연성에 기초한 3가지 동전으로 순간을 그때 그 순간에 탁 모사한 유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점, 한 찰나 여기서 딱 얻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주역을 이렇게 우리가 3가지로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또 타로도 많이 하잖아요. 타로를 하거나 저희 좀 유행입니다. 여기가 타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타로가 거기에 진짜 시공에 딱 그 순간에 접속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 형상이잖아. 우리 마음을 거의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되게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신비한 힘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내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줘.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근데 저는 주역도 그런 것 같아요. 주역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3가지 해가지고 딱 문제를 던져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얻게 되는 그 순간 내 상태, 내가 무엇을 진짜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뭐예요? 그냥 미신이나 이런 걸로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한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직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뭐 부자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왜 역경에 반했을까? 거기에는 진짜 인간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공자님은 거기서 그거 너무 반해가지고 그 원리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고서를 써주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알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진짜 최초로 발견한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문적인 전문주의나 합리주의적 지성주의 우리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지식이 이렇게 돼서 누적되는데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염증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칼 융이 베레님의 번역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랬던 거예요. 이 시대. 20세기 초반. 그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학문적인 전문주의나 이 합리주의적 지성주의에 너무 염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편협하지 않고 이런 어떤 폭넓은 모험함을 걷어내면서 거기 안에서 뭔가 명백한 진실, 이걸 우리는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직관으로 듣는 어떤 진실이 분명히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밍밍한 물처럼 누구의 심금도 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골수에 사무치는 감동적인 진실을 듣기를 원한다.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죠. 저는 칼융의 마음에 제가 빙의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다. 왜 주역을 공부할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어떤 우리한테 던지는 감동적인 진실이거나 명백한 진실, 그거에 따라서 뭔가 내 삶을 좀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꾸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이 주역에 접속하게 하는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잘못 받아들이면 요가도 그렇고 뭐 이런 주역점도 그렇고 타로도 그렇고 단순한 감각, 새로운 스릴감 이런 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새로운 스릴이 느껴지잖아요. 막 이렇게 개를 뽑고 막 이러시면. 그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칼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의 이 명백한 진실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도록 습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건 자신의 현실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 우리 다 해당됩니다. 상투적인 선입견들로 교묘하게 꾸며서 멋지게 삶을 살아온 사람. 그게 나의 삶이 되게 멋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상투적인 어떤 그런 그 진리들로 나를 막 포장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그 위험한 하부층과 어둠으로 위장하는 사람에게는 이 역경의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그걸 그 하등 굉장히 낮은 것 혹은 굉장히 그 뒤안길에 있는 어두운 것 그런 걸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경의 지혜가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역경의 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은 나의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나의 현실을 직면하려고 하는 사람, 나의 그 현실의 환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자만이 역경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현실 넘어 스스로를 망각하게 되는 장에서는 이 역경의 이 지혜가 이렇게 실천되는 이런 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새로운 스릴감으로 삶을 도피하는 데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뭐라는 말이에요? 내 삶을 확실하게 직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혜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역경의 의미를 삶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이 말을 좀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진짜 그 역경의 어떤 도, 이게 삶의 도겠죠. 그거를 실현하는 것,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일 거고 우리의 어떤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멋지게 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언어에 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본능은 모든 위대한 지혜가 굉장히 단순, 소박하다는 것을 또 알고 있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저는 동양고전을 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언어가 소박하고 단순해요. 동양고전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거겠죠. 이건 별로 설명하고 싶은데 단순 소박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번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로 단순 소박한 것이 또 가장 위대한 것일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 또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본능의 취약함으로 우리 본능의 취약함으로 이 천박한 단순함과 묵묵히 건조함에 어떤 위대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그냥 또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언어 개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라서 또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단순 소박하게 진짜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언어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또 혹은 실망해서 위대한 진리는 굉장히 막연하고도 복잡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 이건 오류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그렇게 또 찾아가는 경우 되게 많죠. 화려한 언어, 체계가 확실한 언어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찾으려 하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 머물 뿐이지 여기서 또 뭘 못 찾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역경은 위대한 진리의 단순함, 내밀한 의미의 소박함에 관한 것을 전해줍니다.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오늘 개사전에 나오는 말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하다는 그 표현, 이게 아마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삶의 숨은 참뜻에 관한 새로운 예지를 주는 것이 역경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공자는 개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오늘 우리 이제 개사전 공부하면서 어떻게 개사전을 만나야 되는지 혹은 주역을 만나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서론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좀 꼭 하고 싶어요.